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총괄장님들한테 위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4월 교육부터는 오늘처럼 방송을 통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방송교육이라 조금은 생소하고 이상할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의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강사가 직접 출강해서 하는 경우나 또는 출강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이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대 근무나 작업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 교육에도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녹화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송교육은 매월 2번씩 실시되며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3시 30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시청 가능한 날짜를 신청해 주시면 당일 아침에 시청이 가능한 채널 주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관리 요령은 별도로 사업장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미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나 우리나 처음 하는 방송교육이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교육은 쌍방향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후기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미 교육 자료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진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지역 전파 현상이 있어서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우리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염병과 바이러스 중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생긴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해서 증식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나는 감염병을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병원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숙주의 감염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주라는 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의 종류 및 특성을 알아보겠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염병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군부터 4군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군 전염병은 총 17개 종입니다. 이 1군 전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군으로 분류합니다. 음압 격리라는 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군으로 분류했는데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이미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씩 다 겪어봤던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여기 1군 전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군 전염병은 총 20개 종이 있는데 이것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2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핵 또는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그 다음에 A형 간염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보통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2군 전염병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상군 전염병이 있는데 이 상군 전염병은 총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을 3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일본 내염, C형 간염, 레지오넬라증 또는 비브리오 폐혈증. 여러분들 여름에 생선회를 먹을 때 많이 나오는 식중독에 관련된 바이러스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증. 작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바로 요거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는 거. 산이나 풀밭에서 있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을 우리 쯔쯔가무시병 이게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스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3군에 속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4군 전염병인데 4군은 1군부터 3군까지 속하지 않은 전염병이 4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매독, 임질 이와 같은 성병 종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4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제가 오늘 전염병의 특성, 그 다음에 분류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전염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란 게 뭐냐?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병 입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 세포가 숙주 내에서 살아서 더 확장되는 것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주란 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분류해 보면 핵산의 종류에서는 DNA, RNA 바이러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냐? 동물 바이러스나 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피자인데 요번에 코로나19 최초 2월 달에 뉴스 나올 때 코로나19의 숙주가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뭐 중국에서 박쥐 또는 뭐 천산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숙주, 즉 바이러스가 뭔가 중간 매개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전파시켜서 감염병을 일으키는 중간 단계가 곧 숙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모양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막대기 모양 또는 구형, 둥그런 모양이죠. 둥그런 모양 그리고 총알 모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생명체로서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증식한다. 즉 자꾸 많이 번져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요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돌연변이가 자꾸 생긴다는 뉴스도 가끔 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체로서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단독으로 증식할 수 없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숙주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명체로서의 특징 또 무생물체로서의 특징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질병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첫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는데 요거는 뭐냐?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거는 바로 독감,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는 간염 바이러스, 글자 그대로 간염,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이나 기타 각종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질환부터 종양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거나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터서 물집이 잡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거, 이거는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로타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뭐를 일으키느냐? 식중독을 일으킨다. 특히 로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중독이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철에서 활동을 하면서 겨울철에도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세균은 뭐냐? 세균은 어떤 거냐? 숙주 없이도 증식이 가능하다. 즉 중간 매개체 없이도 혼자 증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항생제를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증식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많은 그 부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증급성호흡 증후군 사스입니다. 사스는 인간의 호흡기의 침투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언제 발생했느냐? 2002년도 11월 달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그것이 2003년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유행하면서 8천여 명이 감염이 되고 770여 명이 사망했던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근데 이 사스의 원인은 아직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에 의해서 전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떠냐? 사스의 증상은 2일 내지 7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는데 이게 지나면 발열,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의 환자에게서는 설사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기 기능이 크게 나빠지고 그 다음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다기관 부전증으로 진행이 된다. 사스가 의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는 38도 이상의 발열 증세입니다. 요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었죠. 고열에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이 사스도 38도 이상의 발열, 이런 사람이고, 또는 최근 열흘 이내에 사스로 진단받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 또는 사스가 발병한 나라를 여행한 경우, 이럴 때 보통 사스로 일단 의심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스에 효과 있는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러스가 뭐 있느냐?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이라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 3월에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 10살 된 여자아이가 발열, 기침, 구토로 인해서 내원해서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열입니다. 38도에서 40도까지 이르는 고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 두통, 오한, 인후통 이거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토나 설사도 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폐렴을 일으키면 발열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러스는 거의 증세가 비슷합니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 A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타미프루라는 상품으로 알려진 약품을 투여합니다. 그래도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타미프루라는 치료약이 있어서 조금은 많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요, 바이러스가 항상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돌연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약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입니다. 이것도 한때 유행했었죠. 병원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감염 경로를 보면 자연계에서는 사람으로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복 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가 됐는데 아시죠? 단복 낙타. 낙타는 보통 봉우리가 2개 있죠. 근데 이거 단봉은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낙타를 단복 낙타를 합니다. 이것이 일부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 감염은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대부분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또는 환자와 환자 간 또는 환자와 의료진 간 이렇게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대부분의 환자가 폐렴 증세를 보인다. 폐렴 증상. 하지만 일부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증상이 없는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이런 단어 이번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저질환 뭐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또는 신부전, 만성폐질환 이런 어떤 성인병과 연관된 이런 것을 우리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진 사람들은 감염률이 높고 그리고 예후도 불량하다. 결국 사망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주요 증상은 똑같습니다만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그 다음에 두통, 인후통 어느 바이러스나 비슷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후는 어느 경우냐 호흡부전이 오고 다발성 장기부전 해가지고 메르스에 감염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 감소증이나 또는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이 있는데 치명률이 얼마냐 그러면 20에서 46%,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가 아직은 심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메르스도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나 예방 백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중동지역 여행 시 조심해야 되겠죠.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복 낙타에서 이런 게 발견됐었으니까. 우선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질병이 비슷한데 특히 이번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손 씻기, 흐르는 물에서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손 씻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말자 그런 이고요.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과 같은 것으로 입을 막고 코를 막고 기침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시죠? 팔소매를 이렇게 감싸서 팔소매에다가 기침을 한다 그랬죠.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여행 중에 특히 중동에 여행할 때는 농장을 방문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물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아마 중동에 가면 낙타고기도 식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날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그 다음에 생낙타유 이런 것은 섭취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말아라. 그리고 꼭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아라. 똑같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귀국했을 때는 14일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나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라. 그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입니다. 이거 뭐 AI라는 건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글자 그대로 조류. 닭, 오리, 야생, 조류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이게 상당히 급성으로 온다는 거죠. 급성. 자, 전파 경로를 보면 주로 감염된 조류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먼지나 물 또는 조류의 분변 이런 데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눈이나 코, 입, 호흡기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는 사람 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도 보고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 간의 전파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잠복기는 약 열흘 정도입니다. 열흘 정도가 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아까 다른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두통, 기침, 인후통, 근육통 뭐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문제가 뭐냐면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메르스는 20 내지 46%라 그랬죠?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39에서 66%, 3명 중에 2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바로 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증입니다. 자, 치료는 뭘로 하느냐? 치료는 타미프루, 아까 유행성, 독감 예방에 필요하다 그랬죠? 타미프루나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방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제를 미리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 지역을 AI가 발생한 지역을 꼭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충분히 소독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 조류나 가금류,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죠. 가금류 이런 것들이 사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를 먹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을 때는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충분히 익혀 먹으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만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그 다음에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기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나 손수건 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한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방문할 때는 가급적 가금류, 닭이나 오리하고 접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야생 조류의 사체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도 직접 만지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작년도 12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 발생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그거는 여러 나라가 지금 뭐 갑론을박 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견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라고 정정했습니다. 코비드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뭐 바이러스가 RNA, DNA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RNA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외피가, 바깥의 외피가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홍콩에서는 뭐 애완동물에서도 전파가 됐다고 또 어느 나라에서도 애완동물에서 전파됐다는 뉴스 보셨죠? 그것처럼 다 동물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다른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이거 다 비슷합니다.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석 달 동안 뉴스를 참 많이 접했죠.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경증에서 간단하게 왔다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으로 안 보내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로 수용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수용해서 병원에서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음압병실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사망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 객담, 가래죠. 그 다음에 인후통, 두통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아시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작은 물방울, 물알갱이라고 그런가? 그런 것을 비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자고 지금 자꾸 캠페인을 하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이 가장 현재까지로는 가장 전파 매개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그 손을 씻지 않고 눈이나 코, 입으로 전파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표된 게 없었습니다만은 2월 달에 중국에서는 눈으로 전파됐다 하는 것도 뉴스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 눈으로 감염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14일입니다. 물론 이제 4일에서 7일 정도 평균인데 최고 14일까지가 잠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또 환자와 접촉했다든지 하면은 자가격리를 14일간 요구하죠. 그래서 14일간 현재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치료로 뭐가 있냐면 수행요법 또는 해열제 이런 걸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일부 뉴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해열제만 먹고 낫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예방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위한 국민행동 수칙 여러분 많이 보신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비춰드립니다. 첫째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자. 이게 손 씻기 요령은 여러분 뭐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을 쓰면 좋지만 그게 없을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자. 그래서 왜? 아까 말씀드렸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비말이 퍼져서 확산돼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발열이나 기침 등이 있으면 그런 사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하자. 있고요.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 근데 뭐 마스크 착용은
노인이나 임산부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착용해야 되죠. 왜? 다른 사람이 내뿜는 비말이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내뿜는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마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거를 착용하든 간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손 씻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 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손바닥은 꼭, 이거 뭐 여러분 손바닥은 제일 잘 아십니다. 두 번째는 손등 보세요.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우면서 손등을 닦죠.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이렇게 다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 사이사이 또는 손바닥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엄지손가락. 손가락 닦다 보면 엄지손가락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꼭 닦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디? 손톱 밑에까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손 씻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증상자 행동수칙이 있는데요. 이건 다 보셨겠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첫째는 등교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자. 그래서 요번에 아마 5월 6일부터 하는 5월 6일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5월 3일에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유증상이 있는 사람은 약 3, 4일간 출근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기,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콜센터나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라.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동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뭐 열 난다고 기침 난다고 병원에 뛰어들어갔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 자체가 막 폐쇄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고 꼭 지역 보건소나 콜센터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가까우면 직접 걸어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만나서 진료를 받을 때는 내가 누구와 접촉했다든지 또는 해외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이력을 반드시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숨기면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없고, 정확한 진료를 못하면은 막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알려주는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언제 쓰느냐? 건강한 사람이라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와 접촉할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증상을 보일 때도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필요하지만 써야 되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한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건강해도 써야 된다. 결론적으로 마스크는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알코올 소독제나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은 다음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마스크 써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그래야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뭐냐?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있는지 확인돼.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옆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라. 왜? 밖에 혹시라도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차면 새 것으로 즉시 교체하라. 바꿔 써라, 그런 얘기죠. 일회용 마스크는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되고 2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정부가 일주일에 마스크 3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스크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으니까 마스크는
반드시 한 번만 쓰고 습기가 차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스크는 반드시 뒤에서부터 벗고 그 다음에 즉시 밀폐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하는 게 이제 마스크 사용법의 정확한 사용법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병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면역력. 면역력이 필요한데, 면역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을 면역이라 하는데, 그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힘. 자, 보세요.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성인이라면 보통 7 내지 8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죠. 수면은 충분히 취해야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과식, 폭식.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 세 끼를 균등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안 먹고 한 끼를 건너뛰면은 먹고 싶을 때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체온 체력의 저하. 체온 체력이 뭡니까?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체력 유지의 가장 기본이 뭐죠?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체력이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으라래요, 의사들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권장하는 물의 섭취량은 약 2리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체내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면역력을 그러면 높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손 씻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 씻기가 중요한 게,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혹시 내 몸 안에 침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연 절주.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죠. 절주, 술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절주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 운동. 규칙적 운동은 중요합니다. 면역력 올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얼마냐? 하루에 평균 30분 이상.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등에 땀이 촉촉히 맺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이건 뭐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조금은 예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식. 이거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식보다는 채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 특히 뭡니까? 제철 음식을 먹어라 그러죠. 요즘 봄철에 여러분, 봄철에 먹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봄철에는 모든 식물에 새싹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새싹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아까 수면 얘기도 했죠. 충분한 수면이라 해서 하루에 7 내지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는 게 의사들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급적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실천을 해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 금방 했던 얘기와 비슷합니다만은 몸을 혹사하며 과로하지 않는다. 뭐 설명 필요 없죠. 너무 오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걱정 오래 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해결 방법이 없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가급적 화를 내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면역력도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을 자주 움직여 근육을 사용한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을 고루 섭취하는 식사를 한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건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섭취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봄철에는 새싹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때 좀 많이 섭취를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정 수면을 지킨다. 수면 시간 말씀드렸죠. 하루에 7 내지 8시간을 자야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너무 모간하게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아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지킨다. 마지막에 소리내어 크게 웃는다. 또는 자주 웃는다. 웃음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웃음이 좋다는 건.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웃음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크게 자주 웃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소에 보시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또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항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위생을 지켜야 된다. 개인위생을 지켜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내 몸에 오는 것을 예방하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염병은 1군부터 4군까지 있다. 전염병의 종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뭐라는 것 좀 말씀드렸죠. 바이러스가 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 말씀드렸죠.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또 귀담아 보셔서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참고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은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해마다 겪고 있지만은 11월달, 12월달 되면 겨울철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건강을 해치는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올겨울도 무난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월달 교육은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런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실시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나가서 출강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또는 강사가 나갔는데 그날 직접 수강을 못한 사원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니까 이런 그 과정을 꼭 이수를 하시기 바라고 5월 달에는 현재 예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주, 넷째 주거든요. 그래서 5월 6일, 그 다음에 5월 20일 이렇게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각기 매일 13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시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장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날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채널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 채널을 열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교육과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